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관의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몇 번이나 말씀드린지는 모르겠지만 예탁금이 65조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주식시장에서 거래된 금액만 40조에 가깝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근데 이제 상승장이라 해도 내 주식이 좀 잘 가고 싶은데 내 주식은 안 가고 또 다른 주식만 가면 이게 기분 좀 나쁘죠. 이 주식시장을 퀀트로 분석하고요. 어떤 종목, 사실은 어떤 산업에 조금 더 우리가 치중을 해야 되느냐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퀀트라고 하는데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수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엑셀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넣어서 내년에는 이쪽의 실적이 좀 늘어나니까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겠다. 뭐 이런 계산을 하는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퀀트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의 이정빈 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퀀트 애널리스트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먼저 현재 주식시장부터 짚어보면 현재 주식시장을 VUCA 시대로 진입 중이다. 이렇게 조금 리포트를 쓰신 것 같아요. 네, 어렵죠 일단은. VUCA 그러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시겠습니까? 읽어보셔야 아시겠는데 물론 당연히. 그래서 VU는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VUCA를 새로운 키들을 왜 만드셨습니까? 우선 뷰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네. 만들게 된 배경은 현재 시장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뷰카라는 키워드로 현재 시장을 정의하고 이 틀에 맞춰서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든지 투자 전략을 세팅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이 뷰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V는 변동성입니다. 볼레틸러티의 약자인데 사실 최근에 이제 확진자 수 증가라든지 부채가 많이 증가함에 따르는 이제 크레딧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미중 무역 분쟁, 리쇼어링 이슈, 국가 간 분쟁 등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과 이제 매핑을 할 수 있는 대표 지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포 지수라는 건데 S&P 빅스로 사실 이 레벨에 따라서 위기의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V라는 부분은 이제 빅스로 연결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이제 U는 불확실성입니다. uncertainty의 약자인데 이 재정이라든지 통화라든지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책 불확실성과 연관된 키워드인데 이것과 연관되는 지수가 EPU 인덱스입니다. EPU 인덱스가 최근 10월에 이제 미대선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증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빅스와 EPU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복잡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는 1,700조 정도가 되는데 이런 커진 시가총액을 사실 어닝스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드림 레이쇼라든지 PDR이라든지 이런 밸류에이션 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 밸류에이션 툴들은 미래의 현금 흐름에 이제 기반이 있습니다. 따라서 5년 뒤, 10년 뒤의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파악하기에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비우카, VUCA라는 키워드로 현재 시장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이정빈 연구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다음에 리포트를 쓸 때 사용하셨던 VUCA라는 거 사실은 변동성, volatility, 불확실성, uncertainty, 복잡성, complexity, 모호성, ambiguity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실은 들리는 단어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아니요로 제가 변호사라고 판사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부정적으로 리포트를 쓰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OECD 지수하고 GDP 성장률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OECD 리딩 인디케이터 같은 것들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다음에 성장률도 좋습니다. 이런 거 약간 이제 후행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런 데이터를 끌어내면서 리포트를 쓰신 이유가 왜 있습니까? 사실 이제 이런 OECD라든지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장기 추세 데이터입니다. 이 경기가 순환 과정을 거치는데 이 경기에 대한 흐름의 방향성과 현재 이제 경기 상황 수준이 어떤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한 지표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GDP가 분기별로 발표가 됩니다. 3분기 데이터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2분기보다는 이 QOQ로 전분기 대비로는 개선이 되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현재 이제 GDP 성장률 관점에서 경기 순환의 위치는 회복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이제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시의성이 좀 느린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로벌리 통용되는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있는데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 관점에서는 이 5월 말에 이 확장 국면으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이게 전년 동기 대비랑 전월 대비로 플러스 전환에 성공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주식시장의 모멘텀이 작동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현재는 이 확장 국면이 진행 중이고 이 주가 모멘텀 점수가 높은 업종과 종목의 매력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확장 국면이 진행되고 좀 있다. 네. 긍정적이다. 그래서 지금 리포트를 쓰실 때 말씀하신 뷰카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과는 또 상관없는 확장 국면이다라는 것이죠.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운 게 그 타이밍을 잡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코스피 타이밍 모델을 개발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요거를 좀 아주 깔끔하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 앞서 말씀드린 OECD 국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저희가 이제 확인하는 데는 네. 5월 말 정도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주식시장의 반등이 나온 건 저희가 경험상 알다시피 3월 말부터 이제 V자 반등에 나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2개월간의 수익률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지수가 바닥권에서 이 강한 주가 반등과 함께 이 거래량을 수반한다. 이러면 이게 첫 신호탄입니다. 주가 반등의 첫 신호탄이고 이것과 함께 보는 지표가 코스피 12개월 수익률인데 이게 보통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전환할 때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강세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또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주간 기준으로 이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니까 4주 연속 플러스 사인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고 이게 이제 4월 초중순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플러스 사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플러스 사인에서 마이너스 사인으로 부호가 바뀔 때 그때 한번 출연하셔서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과거라는 것은 한 4개월만 돌아가 보죠. 그때 보면은 코스피 PER이 뭐 13배라는 얘기도 있고 14배라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적 추정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주가도 많이 올라왔지만서도 그래도 이 코스피 PER이 이제 12배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12배라는 것이 고평가되어 있느냐, 과거 뭐 5년 전, 10년 전에 12배와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의 국력 내지는 뭐 기업들의 이익 창출력 이런 것들이 과거와 똑같으냐라고 우리가 그 비교를 한다면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코스피 지금 12배가 어떻습니까? 비싼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옛말 격언 중에서 이제 고PER에 사서 저퍼에 팔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는 IT 때문인데요. IT의 이익 기여도가 사실상 30%에서 4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선 순차적으로 주가가 선반영돼서 이제 PER이라는 주가 이익 배수 같은 경우에는 이 이익 대비 주가거든요. 주가가 먼저 선반영되다 보니까 PER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 이익 전망치가 이제 실적 장세에 진입하면서 이게 EPS라든지 어닝스 자체가 상향 조정이 되면은 이게 밸류에이션 해소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는 거고요. 통상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12배, 13배 수준에 사가지고 8배, 9배에 이 매도를 하면 됐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최근 데이터 기준으로 16년, 17년에 이 반도체 실적 장세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가이던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3배, 14배 샀다고 치면요. 지난 4, 5월에 아니면 5, 6월에 지금 12배고 그리고 실적이 급격히 상승을 한다고 치면 한 뭐 코스피 PER이 한 10배 정도 되면 그때는 어느 정도 매도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함께 봐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위치에 대한
그런 그 잣대로 네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네네. 만약에 이제 모멘텀이 형성되고 주식시장이 올라가면서 PR이 이제 떨어지는 국면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것과 이제 그 가치 추세 전환에 있어서 확인해야 될 지표는 시장이 이제 고점에서 이제 강한 뭐 낙폭이 있다든지 그 전에 이제 뭐 리스크와 연관된 이벤트가 있다라는지 아니면 이제 그 ROE 수준이 이 고점 뭐 예를 들어서 10에서 12%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같이 좀 확인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셨던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한번 드리면 국내 주식 내지는 섹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업종 한번 이렇게 쫙 계산을 해보니까 예. 이 섹터가 좀 좋을 것 같다 내년에 네. 이 섹터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자. 네. 이런 섹터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 그 내년 상반기는 예,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키워드로 정리를 드리자면은 이제 외국인 수급입니다. 첫째로 이제 외국인 수급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돌아왔을 때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게 이제 달러라든지 뭐 이머징 마켓이라든지 이런 것과 엮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달러는 이제 중장기적 약세로 보는 시각이 시장에 많고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 이머징 마켓에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한국 비중이 대략 12%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팔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IT라든지 반도체를 많이 팔았는데 지금 시점이 이 반도체 EPS라든지 ROE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실적 기반의 어느 정도 이익 모멘텀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 그리고 대형주 입장에선 반도체가 가장 이제 매력도가 높고요. 그리고 이제 EPS 증가율이라든지 PER 관점에서 보면 화학, 2차 전지, IT 가전, IT 하드웨어입니다. 그리고 ROE, PBR 관점에서는 역시 이제 반도체, IT 하드웨어, IT 가전 이렇게 스크리닝이 되는데 이런 이제 테크 업종들이 매력도가 높다. 2차 전지는 어떻습니까? 2차 전지도 굉장히 이제 높게 나오는데요. 지금 EPS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고 PER 또한 높은데 요즘 시장은 사실 이제 고퍼라든지 모멘텀 장세이기 때문에 그런 업종에서 매력도가 부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굳이 하나를 딱 꼽으려면 어느 섹터가 좋겠습니까? 2차 전지를 살까요? 반도체를 살까요? 저는 이제 반도체 쪽을. 반도체가 좀 안정적인 소위 뭐라 그럴까요?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리스크 리와드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반도체가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위험 조정 수익률 관점에서 위험 조정 수익률 관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정빈 연구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익은 2차 전지가 더 날 수도 있다. 그러나 위험까지 계산했을 때는 반도체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위험 조정 수익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앞으로 우리가 뭐 주의해야 될 점 있으면 한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죠. 이제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제 연말에 배당락 이슈입니다. 그래서 12월은 아무래도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기대감이 커지는 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락일이라는 게 사실 이제 배당 수익률만큼 지수 레벨 자체가 빠지는 그런 일인데요. 이게 12월 월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배당주에 대한 선호 현상으로 이제 뭐 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배당주 위주로 이제 많이 쏠려갈 수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트렌드를 파악해 보면은 사실 이제 배당 예상 수익률보다 잡혀 있는 것보다 이제 시장이 더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낙폭에 대한 리스크가 뭐 다가오는 월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이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이제 부채도 많이 늘어나고 저금리 상황이 유지가 되니까 크레딧 리스크인데 지금까지 파악해봤을 때는 아직까지 문제되는 부분이 없어서 신용 리스크는 없다. 그리고 배당주의 배당락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보내드리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외국인이 25조 정도 팔지 않았습니까? 그간 그다음에 이제 7조 정도 샀고요. 그럼 쉽게 단순히 생각해서 25조 빼기 7 그러면 18입니다. 그렇죠? 그럼 18조를 더 사야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네, 것은 네. 패시브 자금과 다 포함해서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과 연관해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네. 그게 이제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네네.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수급은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예, 긍정적일 수 말씀이시죠.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IBK 투자증권의 이정빈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